대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을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다. 새내기 회사원인 나는 회사 근처에 오래된 빌라로 이사하게 되었다. 빌라는 외관부터 낡아보았지만 월세가 저렴하고 회사와의 거리도 가까워 이곳으로 결정했다. 입주 첫날부터 뭔가 이상했다. 가구를 옮겨놓고 방을 정리하던 중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먼저 인사를 건네왔다. 새로 이사 오셨나봐요. 반가워요. 하고 웃으며 말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 미소 뒤에 묘한 불안감이 느껴졌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인사를 나눴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나는 녹초가 되어 침대에 몸을 던졌다. 밤이 깊어지자 TV를 끄고 누워 있었는데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쥐가 돌아다니는 줄 알았다. 하지만 소리가 규칙적이었다. 분명히 누군가가 천천히 걷는 발소리였다. 옆집인가 싶어서 잠깐 신경을 끄려고 했지만 소리는 점점 커졌다. 천장을 가로질러 거실로 다시 내 방으로 이어진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듯이 발소리가 계속되었다. 밖에 나가서 확인해 볼까 생각했지만 이미 자정이 지난 시점이었다. 새벽에 괜히 소란을 피울 수는 없어서 무작정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아침 옆집 아주머니를 만났다. 밤새 천장에서 소리가 나서 힘들었다고 하자 아주머니는 굳은 얼굴로 말했다. 혹시 그 소리가 자정 조금 넘어서부터 들렸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머니는 잠시 고민하더니 미심쩍은 표정으로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이 집은 원래 이렇답니다. 예전에도 몇 번 세입자가 들어왔다 나갔지만 다들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자기 전에 소리가 들리면 그냥 무시하는 게 좋을 거예요. 나는 섬뜩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겨보려 노력했다. 회사에서는 일이 산더미 같이 쏟아졌고 피곤해 저려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니 곧 그 믿기지 않는 이야기도 잊혀졌다. 그러나 사흘 뒤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들렸다. 이번엔 심지어 바닥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 무엇인가를 끌고 가는 듯한 소리까지 들렸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강한 직감에 휩싸였다. 참고 있던 나는 결국 불을 켜고 천장을 쳐보았다. 소리는 잠시 멈추더니 이내 더 가까이 더 빠르게 들려왔다. 무서움에 떨면서도 나는 빌라를 뒤졌고 마침내 옥상으로 올라갔다. 옥상 문은 노기스럽고 개방되어 있었다. 그 순간 식은땀이 흘렀다. 누군가가 이곳을 드나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옥상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발자국이 흔적처럼 사방에 널려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이상하게도 발자국들은 한 방향으로만 나 있었다. 역주행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분명 이 방향으로 누군가 걸어왔다는 의미였다. 주변을 둘러보던 나는 옥상의 난간 너머로 어렴풋이 사람의 형체가 보이는 걸 느꼈다. 깜짝 놀라 움찔했으나 다시 보니 그것은 마네킹이었다. 왜 이런 곳에 폐허가 된 마네킹이 있던 걸까?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마네킹의 표정은 슬퍼 보였다. 그 후로 이상한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나는 당시 빌라를 떠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 그 빌라를 지나칠 때면 그날의 끔찍한 기억이 떠올라 괜히 발걸음을 재촉하게 된다. 과연 그날 밤 옥상에서 마주했던 발자국들과 마네킹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그저 오래된 빌라의 허상 혹은 잔상에 불과했을까? 아마 그 누구도 모를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깊은 밤 한국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고택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 고택은 100년도 더 된 집으로 예전에는 큰 부호의 집안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잊혀져 갔다. 현재는 외부인에게 대여하여 숙박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고 그날도 한 도시 부부가 주말을 보내기 위해 이 고택을 찾았다. 부부는 첫날 저녁을 즐기며 고택의 독특한 분위기에 흠뻑 빠졌다.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들뜬 마음으로 집안을 둘러보기로 했다. 그런데 둘러보던 중 집의 끝쪽에 위치한 낡은 서재가 눈에 띄었다. 서재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다. 부부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서재에 들어갔다. 내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모습이었다. 낡은 책들이 선반에 빼곡히 꽂혀 있었고 중앙에는 커다란 나무 책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여러 개의 양초가 있었고 그중 하나는 이상하게도 연초록빛을 내며 타고 있었다. 남편은
양초에 가까이 다가가 그것을 유심히 보았다. 양초는 바람도 없는 방 안에서 마치 춤을 추듯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양초를 끄려 했지만 순간 갑작스럽게 방의 온도가 뚝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동시에 양초의 불빛이 더욱 강해지며 방을 환하게 비추었다. 이상한 기운에 놀란 부부는 서재를 빠져나왔다. 고택의 다른 방으로 향하던 중 그들은 복도 끝에 서 있는 수상한 형체를 발견했다. 형체는 흐릿하고 어렴풋했으나 분명히 사람의 형상이었다. 부부는 소름이 돋아 서로를 붙잡았고 동시에 형체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순간 형체의 얼굴이 드러났는데 그것은 옛날 스타일의 옷을 입은 어린 소녀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소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깊고 차가워서 감히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놀란 부부는 바로 뒤돌아 고택을 빠져나가려 했으나 집안 곳곳에서 방문이 저절로 닫히고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서둘러 현관문으로 달려갔지만 문은 굳게 잠겨 열리지 않았다. 부부는 패닉 상태에 빠져 전화기를 꺼내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전화기는 신호가 아예 잡히지 않았다. 비상시에 대비해 두었던 플래시를 켜 집안을 비춰보니 복도에 벽에는 알 수 없는 낙서들이 빼곡히 휘갈겨져 있었다. 그것들은 모두 어떤 소녀의 이름을 반복해서 쓰고 있었다. 한없이 두려움에 떨던 그 순간 갑자기 집안이 고요해졌다. 부부는 다시 서재로 돌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혹시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다시 서재에 발을 들인 순간 책상 위에는 이전과는 다른 책이 놓여 있었다. 책은 매우 낡았고 겉표지는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 부산스러웠다. 표지를 넘기자 책 속에는 이 고택에 관한 오래된 비극적인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책에 따르면 이 고택은 과거 이 집안의 딸이 실종된 후 폐쇄된 적이 있었다고 했다. 소녀는 10살의 나이로 부모의 끔찍한 비극을 목격한 뒤 아무런 흔적 없이 사라졌고 이후로 그녀의 영혼이 곧 이 고택에 머물고 있으며 방문자들을 향한 복수를 편다고 적혀 있었다. 책을 본 후 부부는 더 이상 집에 머물 수 없음을 깨닫고 어떻게든 탈출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들은 서둘러 창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유리가 굳게 잠겨 있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한 손도끼를 찾아내 유리를 깨고 마침내 탈출할 수 있었다. 한밤중에 산속을 빠져나와 마을로 내려온 부부는 이 모든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깊은 한숨을 쉬며 그 고택을 더 이상 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후로도 그 집에 대한 소문은 끊이지 않았고 용감한 영혼들만이 그 고택을 찾아들었다고 한다. 그 고택은 오늘날까지도 그 자리에 남아있어 가끔씩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상한 불빛이나 소리를 듣곤 한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제는 전설이 되어버린 그 소녀를 기억하며 그녀의 영혼이 언젠가는 평화롭기를 기도한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오랜만에 대학 동창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우리는 모두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얼굴 보기도 어려웠지만 이날만은 모두의 스케줄이 맞아떨어졌다. 모임 장소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는 펜션이었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펜션은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도착하니 벌써 해가 지고 있었고 우리를 맞이한 것은 오래된 목재 건물과 그 옆에 서 있는 커다란 나무뿐이었다. 주위에는 다른 가옥이나 상점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주인 아주머니는 무척 인자해 보였고 그녀는 펜션에 얽힌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곳은 예전에 어떤 가족이 살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 가족들이 이유도 모른 채 하나둘씩 사라지고 나서부터 빈집이 되었답니다. 그 이야기는 으스스했지만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펜션으로 들어갔다. 실내는 오래된 가구와 약간의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대부분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우리는 짐을 풀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러다 한 친구가 제안했다. 귀신 얘기할까? 이런 곳에서는 딱이지 않냐? 나는 그다지 내키지 않았지만 다들 흥미로워하는 것 같아 이야기의 흐름에 따르기로 했다. 친구들은 각자 알고 있는 귀신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놓았다. 그런데 그중 한 친구가 말하길 이 펜션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었다. 들었는데 이 펜션에서 가끔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린대. 특히 밤늦게 이 시간이 되면 말야. 그 말을 들은
우리는 순간 말을 멈췄고 모두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물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이내 그 이야기를 잊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다. 시간이 지나 자정이 가까워졌고 우리는 하나둘씩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가장 안쪽에 있는 방을 사용하게 되었다. 방 안은 무척 추웠고 창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는지 바람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하지만 피곤했기에 나는 금방 잠이 들었다. 얼마쯤 잤을까? 희미한 소리에 잠이 깼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가 했지만 그게 아니었다. 분명히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 젊은 여자의 울음소리 같았다. 나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혹시 잘못 들은 것이 아닐까 싶어 귀를 기울였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한참 후 문득 내가 잠들기 전에 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때 방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기 시작한 것을 느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침대 안에 몸을 움츠렸다. 손잡이가 완전히 돌아갔고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면서 열렸다. 그러나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문을 닫고 이번엔 확실히 잠갔다. 그 후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두고 설왕설래했다. 나 외에도 여러 친구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펜션 주인에게 그 울음소리에 대해 물었다. 주인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 그건 말씀이군요. 예전에 여기 살던 가족 중 딸아이가 있었는데 병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아이가 부모님을 찾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서두르게 짐을 싸서 펜션에 나설 때 나는 문득 그 울음을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이 여전히 마음에 걸렸다. 그 후로도 펜션에서의 경험은 한동안 나를 따라다니며 잠을 설치게 했다. 때로는 꿈속에서 그 울음소리가 들리기도 했고 그때마다 나는 그곳으로 돌아가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아야만 한다는 기분이 들었다.